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시스템 전반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없애고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런 노력의 최전선에서 금융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금융위원회입니다. 오늘 더 리더는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7주년 특집으로 임종용 금융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한국금융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취임하시고 정말 보도를 봐도 정말 바쁘게 달려오신 시간이었습니다. 네, 소회 어떠신지요? 네, 취임한 지 7개월이 됐습니다만은 7개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하루 지났듯이 그냥 빠르게 지나갔는데 하루하루는 마치 7개월처럼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업 관료하시다가 또 NH 농협금융 회장에서 현장 경험하셔서 사실 현실 감각을 가진 금융위원장이다 이런 평가받고 있는데 실제 어떤 점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시는지요? 예, 무엇보다 금융행정에 에서만 있다가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과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곳과의 많은 격차를 느꼈습니다. 따라서 그 양자를 소통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 결과 이번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역시 현장의 얘기를 반영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현장 점검반을 만들어서 지금 한 220개 회사를 방문을 했고 건의도 거의 3,000건 가까운 건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현장 점검을 금융회사 중심에서 금융 이용자 중심으로도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과연 금융에 대해서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금융개혁의 중요한 과제겠다 싶어서 그런 현장의 소통과 현장의 점검하는 그 영역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지금 금융개혁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힘을 더 실어주셨습니다. 물론 워낙 중요한 과제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이해는 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이 시점에서 왜 금융개혁이 그토록 중요한지 좀 총론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융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혈맥입니다. 즉 피를 돌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인데요. 그와 같이 피가 돌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 경제는 절대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근데 이러한 영역들이 사실은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융 부분을 갖다가 개혁을 해서 변화를 시킴으로 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되겠다. 또 산업으로서 금융산업이 이제는 국가의 경제의 발전을 하나의 선도하는 하나의 분야로서 이제는 탈바꿈해야 되겠다.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도 봐도 저금리라든가 고령화라든가 이런 많은 어려운 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어떤 금융산업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걸 더 고민해가지고 국민들의 수요를 채워줘야 하는 이런 측면에서 금융개혁이라는 것이 이제는 마지막이자 정말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금융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규제를 좀 털어낸 거를 이제 금융개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격 규제라든가 영업 제한 같은 걸 많이 풀어주는 문제일 텐데요. 제가 금융시장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또 이러다가 과거에도 그랬듯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몸조심하자 또 이런 기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규제 완화, 규제 개혁 확실히 되는 건죠? 예. 금융개혁에 저는 가장 핵심적인 접근이 뭐여야 하느냐 하면 결국 금융산업이
자율성을 가지고 그리고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예.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즉 그를 위해서는 과거 정부, 즉 금융당국이 쥐고 있던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예. 그런 규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금융규제가 법령상에 나와 있는 규제로서 전체로 따지면은 약 한 1064개가 됩니다. 1064개. 예, 예. 이 규제를 4가지 유형으로 해서 분류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시장 질서에 관한 규제,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 건전성에 관한 규제, 그리고 영업 행위에 관한 규제입니다. 예. 이 4가지 유형을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서 보자. 자,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한다. 예. 그리고 그러한 국제적 기준에 비해서 우리가 미흡한 게 있다면 우리도 강화를 해야 한다 예.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 규제를 전부 다 전수를 놓고서 지금 규제 개혁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중요한 영역이 그림자 규제라는 그림자 규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자 규제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이 그 힘으로 예. 사실상 금융기관을 지도하거나 또 혹은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 규제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림자 규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단 최소화하는 원칙에 의해서 예. 또 그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민 지원을 위한 것이라든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한다는 그 절차적 투명성을 예. 명확히 하는 것. 이 부분을 명시적 규제의 해소, 그다음에 그림자 규제를 갖다가 투명하고 분명한 절차에 의해서 예. 최소화시키는 것. 이 2가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금융개혁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금융개혁 관련해서 뭐 몇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요약해서 하면은 뭐 오후 4시면 문 닫는 은행 지점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 노조가 또 강해서 금융개혁에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연봉 수준 뭐 몇 가지 이렇게 쭉 언급을 하셨는데 금융정책 책임지고 계신 위원장 입장에서 뭐 어떻게 바라보고 보시는지요? 예, 부총리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금융 서비스의 질을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변화시켜야 한다. 그것이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고 예. 또 국민들에게 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일일 것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금융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금융권 전반에 우리가 많은 지적을 받는 것이 뭐냐면 지나치게 보신주의다. 예. 또 혹은 무사한이란 그런 것이 그 풍조가 만연해 있다 하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성과 지향적인 문화로 변화시키는 것이냐 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생산성도 높아지는 것이고 국민이 기대하는 예. 금융산업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주의 문화가 우리 금융권의 기본적인 직원들 또 조직의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하나씩 찾아서 그것을 개혁 차원에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뭐 과거에도 보면은 금융 허브, 금융 대형화, 또 뭐 금융의 삼성전자 뭐 이런 얘기들이 되고 왔습니다만은 또 이제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전략의 뭐 미비였던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또 제대로 또 진행되지 않아온 굉장히 오래된 과제인데요. 지금 금융을 사고만 치는 뭐 그런 대상이 아니라 산업으로서 정말 키워야 된다. 이런 데 이제 폭넓은 공감대가 정부 부처와 업계 내에 좀 형성돼 있다고 보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산업으로서의 변화는 어떤 의미냐? 즉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업권별로 얘기를 하자면 저금리나 저성장이나 고령화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내 재산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이냐. 예. 즉 금융권이 거기에 맞춰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을 해야 합니다. 자, 연기금에 우리의 풍부하게 축적된 자본이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미래를, 노후를 담보해주는 자산입니다. 금융산업이 참여를 해서 이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도 해야 하고 또 그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이 경험도 쌓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기법도 개선해 나가고 예.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IT가 우리나라는 강국입니다. 또 국민들의 IT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핀테크를 우리가 육성할 수 있습니다. 예. 즉 IT를 어떻게 우리 금융산업이 조금 더 IT와 융합을 해가지고 핀테크를 발전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핀테크를 키워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역시 해외 진출의 문제입니다. 예. 이미 내수 시장만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정한 수익률을 올리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외국의 금융회사처럼 선진국의 금융회사처럼 이 해외에 진출해서 수익으로 어떻게 다변화할 것이냐. 예. 지금 예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될 때 우리 금융산업이 산업으로서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금융개혁 차원에서 부문별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요즘 이제 금융계획의 큰 한 줄기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이제 인터넷 네, 뱅크, 그렇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뭐 은행업에 좀 맥이 한 마리 넣어서 좀 경쟁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던 걸로 좀 이해를 하고 네,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카카오뱅크, 뭐 인터파크, K뱅크 이런 컨소시엄들이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실 예정이신지요? 네. 대표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기능은 무엇이냐? 예. 물론 IT와 금융이 결합을 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목적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 금융산업의 예. 경쟁과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뭐 자본금이라든가 주주 구성이라든가 뭐 사업 계획이라든가 인적 물적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가 기준이 있습니다만 예. 저희가 보기에는 역시 그 사업 모델이 사업 계획에서 나오는 사업에 하고자 하는 사업성 그것이 얼마나 혁신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은행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가의 배점도 미리 공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 계획을 보는 것이 70%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혁신성 예. 이 부분에 25%의 배점을 저희가 할애할 정도로 그 부분이 결국은 가장 중점된 상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동안 발표된 대로라면 이제 한두 개 정도를 선정하시는 걸로 되어 있으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 같은 게 좀 만족스럽다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인가는 1단계의 인가입니다. 예. 지금 기본적으로 ICT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은산분리 완화의 예. 방안을 그 법 개정안을 제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 개정을 기다리면은 시간이 마냥 흐를 수가 있으니까 예. 일단 현행법에 의해서 1차로 1단계로 인가를 내주고 법 개정이 된 이후에 2단계 인가를 할 그럴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에서는 현재 한두 개 정도를 인가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인가 계획에서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사업 계획의 혁신성에 대해서 예. 외부의 그 평가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심사 결과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을 해서 인가 개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네. 질문 한 두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총론에서 지금 뭐 사실 저희는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걸음마 수준인데요. 지금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전략 지금 쭉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에게 골자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핀테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즉 IT의 영역과 금융의 영역이
합쳐져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그 흐름의 것이 이제 핀테크 산업의 육성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했던 일은 핀테크 산업과 관한 규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규제를 아주 최소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전자금융업자의 인가 요건이 되는 자본금의 규모를 2분의 1로 줄이고 그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간소화해서 20일 이내에 다 처리하도록 하는 이런 규제의 정비와 함께 보안과 관련한 규제도 대폭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핀테크와 금융이 서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핀테크 업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육성하는 지원 시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핀테크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핀테크 업체의 발전을 위한 모든 종합적인 사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권 공동으로 핀테크 업체와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호 간의 기술과 또 금융에서 관심 있는 하는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핀테크 업체들이 실제 자기 기술을 금융권에 시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례에 걸쳐서 데모데이라는 것을 해서 저희가 그 시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핀테크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 단계로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가 출현을 해야 합니다. 그 출현하는 것으로서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인터넷 전문은행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크라우드 펀딩, 즉 불특정 다수인한테 온라인상으로 투자 자금을 기업들이 모을 수 있게 하는 집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출현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요즘 뭐 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개인에 관련된 신용 정보들을 좀 이제 활용을 그 업체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뭐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들에서도 워낙 개인 정보들이 많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보안 문제는 핀테크의 사실은 핀테크가 꽃피우기 위해서 또 핀테크의 그 출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보다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보안 문제가 사실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각종 보안에 관한 여러 장치를 만들게 하는 그런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보안원이라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보안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금융회사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점검 그리고 뭐 이상거래 징후를 적발하는 FD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렇게 해서 그 보안원이 중심이 돼서 보안 전반적인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구심체도 만들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대표님께서도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보안 문제는 핀테크를 꽃피우기 위한 토양이 됩니다. 이는 결국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앞부분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법 말씀하셨는데 이제 괜찮은 사업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이제 자금을 대는 그런데 이제 시민들께서 많이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또 생소하실 수도 있고 해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설명해 주시죠.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면 크라우드 즉 대중이 펀딩 즉 자금 제공을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굉장히 걸음마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에 가려면은 과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취급되기 어렵고요. 그렇다고 자본시장에 가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아직 그런 노하우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중개업자가 그런 기업들을 그 온라인상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투자하실 분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이 사업의 내용을 보고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쉬운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 과실을 얻을 수 있는 투자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본시장 분야에서 보면은 우리의 자본시장의 핀테크의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조금 더 편리하고 그리고 빠른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거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발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관련해서 이제 P2P 개인 대 개인 대출, 뭐 저도 사실 최근에 좀 관심이 있어서 관련 업체 한두 군데 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실제 말 그대로 이제 대출을 중개해 주는 데도 있고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일단 시작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아직은 좀 법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내 P2P 대출 시장의 경우도 중요한 핀테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발전해 나갈 여지도 있고 또 발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P2P 대출로 통해서 이루어진 금액의 숫자가 한 80억, 그리고 대출 건수로는 한 1,500건 내외, 그리고 업체 수로는 한 10개 업체 정도. 해당 업체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태동이 되고 성장이 되는 단계를 일단 거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금융산업을 와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제도가 도입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는 가지는 않지 않았느냐.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 아니냐 해서 그 업종의 상황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업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지 하는 것들은 업계하고 소통을 하면서 계속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한 두 개의 질문은 뭐 저희 뭐 미디어에서는 주로 대여급 물건 두 개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은행 민영화는 참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은 이슈였는데요. 뭐 통으로 해서 좀 비싸게 이렇게 팔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노력들이 어찌됐건 좀 잘 되질 않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쪼개서 여러 주주들한테 파는 뭐 이런 방법이 논의되어 왔고 또 최근에는 뭐 중동에 뭐 투자자 관심 보이기 더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또 팔아야 된다라는 한 측면 또 다른 면에서는 뭐 이렇게 팔면 좀 제값을 못 받지 않느냐 또 이런 또 논의도 있는데 우리은행 민영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예. 먼저 우리은행 문제를 말씀드린 데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고하게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는 우리은행을 신속하게 민영화해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전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반드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방식 이외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과점주주 방식으로도 팔 수 있게끔 매각의 방법을 열어놨고요. 또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위해서 MOU를 대폭적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지표 이외에는 다 우리은행이 경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또한 우리은행가 살 수 있는 누군가가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잠재적 수요자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즉 말씀하셨듯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확대해서 이 수요 계층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살 것인가를 파악해야 어떤 구조로 팔 수 있을까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 역시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또 대우증권 관심 많습니다. 워낙 대표 간판급 또 증권회사 워낙 경쟁력도 있는 회사라서 뭐 국내의 이제 금융기관들도 관심이 크고 또 해외에서도 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에서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물론 뭐 특정 국가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건 현재 글로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많은 기업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표 증권사를 또 해외에 넘길 수 있느냐, 뭐 그렇게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또 일각에서는 또 반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우증권은 아주 경쟁력 있는 회사입니다. 예. 또 시장에서 그 회사를 M&A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것이 뭐 국내든 해외이든. 그래서 적정한 이것은 공개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고 적정한 입찰 자격을 가졌으면은 그 인수 후보군에 대해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예.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앞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매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즉 가격적 요소와 함께 국내 시장, 금융시장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즉 비가격적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한 초쯤에는 기본적으로 입찰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예. 그리고 12월, 즉 올해 내에는 우선 협상장 대상자를 선정하겠다 예. 하는 그 매각 일정을 추진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가격적 요소 이외에 우리 자본시장 발전의 기여를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뭐 미디어 언론하고 대담할 때마다 사실 뭐 빼놓지 않고 나오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문제일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규모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도 있고 또 분도 있지만 또 정부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는데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좀 예. 설명해 주시죠.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듯이 예. 가지고 계시듯이 가계부채 문제는 분명히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입니다.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2014년 8월 달에 LTV나 DTI를 규제를 합리화하고 예. 그 이후에 4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계부채가 과거의 예년에 비해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는 그러면 이 가계부채의 현재의 상황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이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전성 측면이나 혹은 여러 가지 우리 금융 그 회사의 건전성 예. 그리고 또 그 가계부채의 구조의 문제를 볼 때 당장 시스템 리스크 즉 아주 위험도가 현저히 드러나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예. 그 가능성은 저희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금융회사의 BIS 빌딩 건전성이라든가 혹은 연체율, 가계 부채의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또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구조를 본다면 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위험도가 덜한 그런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실제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70 내지 80% 정도가 주택 구입을 하거나 혹은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이런 데 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측면에서도 그 위험도가 조금 덜하다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예. 문제입니다. 적어도 저희 판단에는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세계 경제 여러 가지 어려워질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데 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대비의 기본적인 방법은 두 가지 아주 쉽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하나는 빚은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분할 상환하는 그렇습니다. 분할 상환하는 것이죠. 지금 분할 상환 비율이 2010년에 한 6% 정도, 전체 대출의 한 분할 상환 비율은 한 6% 정도죠. 지금 한 36%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뭐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예.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견제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나가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예. 부담액은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리스크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갚아 나가고 또 금리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계부채를 가져가겠다. 두 번째는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빚을 내도록 하는 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원금은 주택가격 상승분이 해결해주고 이자만 내는 그런 구조로 가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가격이 그렇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기가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빚을 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느냐? 은행권에서 상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결국은 가계부채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키우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빚은 처음부터 갚아 나가고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하고 이런 금융 시스템과 혹은 금융회사의 심사 관행을 만들어가는 이 일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다른 축에서 보면 또 이제 기업부채, 기업의 빚 문제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회생 가능하지 않는데 뭐 대출이 계속 나오고 있다든가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비기업 소위 말하는 좀비기업 속아내기 위한 그런 기업 부채 관리 방안 또 이 문제를 다루는 정책금융기관들이 또 역할을 좀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묶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업 부채를 무조건 줄일 수는 없는 것이죠.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생산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생산적인 부분에 투여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한계 기업, 소위 말해서 좀비 기업이라는 용어를 불리는데, 즉 앞으로 이 경영이 잘 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그저 영업이익을 내서도 이자조차도 갚지 못하는 이런 한계 기업들을 빨리 우리 속아내야 보다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경제 여건 변동에 따라서 그 한계 기업이 부실화가 돼서 그것이 은행 부실로 전환이 되는 이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빨리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계 기업을 어떻게 앞으로 신속하고 그리고 철저히 구조조정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 부채 문제일 것입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상당 부분의 많은 한계 기업들이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면 즉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그런 업종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우리 많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채권단만으로 해가지고 어떤 구조조정을 해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계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갖다가 채권단에서 해준다 한들 그 업종 전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기업이 살아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산업 정책적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하는 그런 방향을 일단 정부 내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그를 감안해서 채권은행단이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한계 기업들의 문제는 저희가 금융회사를 통해서 여신 심사평가, 즉 위험평가, 신용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금년 내로 다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해서 완전히 기업을 탈바꿈시킨다든가 혹은 필요하게 되면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 설정을 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기업별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기업 활력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잘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지원하는 법률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는데 이게 올해로 말로써 일몰이 연장이 됩니다. 이 두 법이 저희는 앞으로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꼭 제정되거나 혹은 시한이 연장돼서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도 저희가 국회에 잘 협의를 드려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국회가 좀 적극적인 협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 경쟁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지금까지 굉장히 무거운 질문들 드렸는데요. 이제 좀 가벼운 질문 한 두세 개 드리면서 대담 마치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위원장님 알고 지낸 세월이 꽤 됩니다만 네, 오래됐죠. 어딜 가도 다들 칭찬이시거든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관직에 계실 때도 그렇고 또 NH 농협에 계실 때도 그렇고 또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신망을 받고 이렇게 존경을 받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뭐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생각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행동이나 또 조직의 문화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덕목은 역시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도 어떤 사물을 대하거나 현안을 대하거나 혹은 사람을 대하거나 할 때 자기가 가진 진정성을 얼마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조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금융당국이 지금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뢰를 받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금융당국이 정말 진정성 있게 이 금융개혁을 해서 금융산업을 완전히 탈바꿈시켜 보겠다 하는 그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뭐 지금 현안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계획 또 어떤 금융위원장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로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항상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금융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그리고 금융이 국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평생 금융에 관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부족하고 또 국민들이 보시는 시선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시선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금융개혁에 대한 또 금융이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금융권 내에 확산이 되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제 작은 기여가 있었었다. 즉 금융위원장으로서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기억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융개혁의 사령탑이신 임종영 금융위원장님, 많은 금융 현안들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